티 하나 없이 맑게 닦인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소리 없는 겨울눈이 도시의 정수리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다. 이곳은 대리석 바닥이 매끄럽게 깔린 은행의 최상층 VIP 상담실. 먼지 한 톨 내려앉지 않은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이 공간의 오만한 화려함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낡고 쭈글쭈글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유나의 가지런한 두 손이 그 초라한 비닐봉지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겉면에는 서툰 글씨로 고마워라고 적힌 낡은 쪽지가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손끝에 닿는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귓가를 울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곳 은행에 귀한 것을 맡기며 자신의 세속적인 이자가 불어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 뼈를 깎아낸다 한들 다 갚지 못할 이 거대한 이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척박한 길바닥에서 피어난 아주 작고 초라한 온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결국 참지 못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대리석 탁자 위로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찰나 매끄러웠던 탁자의 표면은 삽시간에 살얼음이 낀 거칠고 차가운 겨울의 아스팔트로 변해갔다. 시간은 겹겹이 쌓인 계절의 허물을 단숨에 벗어던지고 나를 가장 참혹하게 추었고 또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했던 그해 12월의 한복판으로 데려다 놓았다. 빌딩 숲 사이를 통과한 칼날 같은 삭풍이 사람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던 겨울이었다.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쫓기듯 조급했고 입김은 허공에 닿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흩어졌다. 우리 은행 정문 앞 찬바람을 막아줄 변변한 가림막조차 없는 길모퉁이에는 낡고 색바랜 파라솔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겨울나무의 마른 옹이처럼 한껏 웅크린 강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때가 낀 할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시린 눈발이 속절없이 내려앉았지만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좌판에는 밤새 굽은 등을 하고 무쳐냈을 무말랭이와 콩자반 그리고 깻잎 장아찌가 담긴 플라스틱 통들이 옹기종기 얼어붙어 있었다. 가장 추운 시간 나는 얇은 은행 유니폼 위에 코트 하나만을 엉성하게 걸친 채 종종 걸음으로 은행 문을 나섰다. 내 눈 밑에는 가난이라는 질긴 병마가 남긴 푸르스름한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나는 할머니의 좌판 앞에 쪼그려 앉으며 애써 봄볕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머니 속에서 내내 굴리며 온기를 보존해 두었던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꺼내어 얼음장 같은 할머니의 두 손에 억지로 쥐어들였다. 할머니, 날도 일이 찬데 어서 들어가시지 않고요. 오늘 깻잎 남은 거 제가 다 살게요. 나의 다정한 너스레에도 할머니는 캔커피의 온기를 애써 무시하며 푹 파인 눈매로 나를 매섭게 곁눈질했다. 맨날 첫날짠 반찬만 사가노. 아가씨,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아 터진 거 다 안다. 젊은 사람이 그리 궁상맞게 살면 못 쓰는 기다. 쯔쯔. 할머니의 입술을 뚫고 나오는 말들은 늘 그렇게 서리빨처럼 차갑고 모질었다. 세상의 인심에 이리저리 치이고 베어 차라리 스스로 몸의 가시를 돋워 웅크린 늙은 고슴도치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진 말에 상처받기보단 그저 눈꼬리를 휘어잡으며 조용히 웃어넘겼다. 세상의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맨 앞에서 맡고 계신 할머니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서 나는 매일 밤 좁고 서늘한 단칸방 창호지 틈새로 마른 기침을 토해내시는 내 할머니의 가여운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삶 역시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거미줄과 같았다.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은행 창구에서 수억 원의 수표를 미소 지으며 넘기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탕비실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식어 빠진 컵라면 하나와 유통기한이 찰나로 남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줄인 배를 허겁지겁 채울 때면 휴대폰 화면 위로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요양병원비 독촉 문자와 밀린 월세 경고장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다가도 다시 창구로 나갈 시간이 되면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는 연습을 해야만 했다. 찢어질 듯 가난해도 마음의 밑바닥까지 가난해져서 타인에게 내 불행을 전시하거나 함부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코 되고 싶지 않았다. 내 슬픔이 묻은 손으로 고객의 돈을 그리고 길거리의 늙은 노점상을 대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탕비실 구석에서 홀로 삼각김밥을 삼키며 눈물을 훔치던 그 처절하고 위태로운 뒷모습을 은행 창구 밖 유리 너머에서 강할머니가 매일같이 은밀하고도 집요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운명의 시험은 퇴근길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장 춥고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찾아왔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던 나는 좁은 골목길 오르막에서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강 할머니가 빙판에 발을 헛디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고 할머니. 내 비명이 채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할머니의 리어카 한 구석에 놓여있던 녹슨 깡통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닥질 쳤다. 와르르 챙그랑. 할머니가 하루 종일 삭풍과 맞서며 억척스럽게 벌어들인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수백 개가 살얼음 잇긴 차가운 길바닥으로 사방팔방 흩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뿌려진 동전들은 마치 가난한 자의 흘린 피처럼 처참했다. 거리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은 동전이 자신의 발끝에 채이자 미간을 찌푸리며 툭툭 쳐내고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코트를 여미며 총총히 사라졌다. 가난은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퀴퀴한 냄새를 피해 고개를 돌리는 법이다. 길바닥에 주저앉은 강 할머니는 흩어진 동전들을 줍지도 않은 채 마치 세상의 끝에 선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인간을 향한 지독한 불신과 경멸, 그리고 내깟 것도 저들과 다를 바 없겠지라는 서늘하고 꼿꼿한 시험의 눈빛이었다.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갑고 더러운 아스팔트 빙판 위에 나의 두 맨무릎을 꿇었다. 얇은 스타킹이 찢어지고 살같이 긁혀 검붉은 피가 맺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살얼음을 깨어가며 하수구 구멍 근처 진흙탕에 처박힌 100원짜리 동전까지 일일이 흙먼지를 털어내어 주워 담기 시작했다. 추위에 곱은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와 동전에 엉겨붙었다. 나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깡통에 동전을 채워넣고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할머니를 향해 빙긋이 웃어 보였다. 할머니, 다 주웠어요. 안 잃어버려서 참 다행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얼어붙은 나의 붉은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강 할머니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도끼 품은 노파의 눈가에 맺힌 것은 서리빨이 아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었다. 수십 년 전 등에 업힌 자식이 고열로 죽어가던 비오는 밤, 병원비가 모자라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워 담던
자신을 구둣발로 짓밟고 지나갔던 세상의 잔혹함을 내 찢어진 무릎과 피 맺힌 손끝이 마침내 무너뜨리고 녹여낸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시린 냉기가 가시기도 전인 며칠 뒤 새벽 내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할머니가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수술비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 차가운 병원 복도 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던 나는 절망의 무게에 무참히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때 복도 바닥에 비친 누군가의 정갈한 그림자가 내 발끝에 가만히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내 시선 끝에는 냄새나는 낡은 패딩 대신 기품 있는 캐시미어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강 할머니가 서 있었다. 강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 따뜻하고 거친 두 손으로 내 얼어붙은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어주었다. 마치 그 겨울밤 내가 당신의 동전을 주워 담았던 그 손길 그대로. 울지 마라, 아가.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안 죽는다. 내가 살린 거다. 길바닥에 무릎 꿇던 내 그 따뜻한 마음씨가 내 낡은 목숨도 살리고 내 할매도 살린 기다. 할머니의 그 묵직한 음성을 끝으로 과거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며 귓가에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다시금 스며들었다. 시간은 다시 겹겹의 눈을 뚫고 현재의 공간으로 나를 밀어 올렸다. 눈앞에는 여전히 대리석 테이블이 있었고 내 손에는 그 허름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늘 들어있던 짠 깻잎 장아찌 대신 서류 뭉치 하나와 작고 더러운 쇠붙이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도심 한복판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겨울밤 빙판 위에서 내가 피 맺힌 손으로 주워 담았던 흙 묻은 100원짜리 동전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 할머니는 처음 만났던 길거리의 그 남루한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깊은 눈동자만큼은 세상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당당하고 한없이 자애로웠다. 가장 낮은 곳의 차가운 길바닥에서 피어난 붉은 온기는 결국 가장 높은 곳에 닿아 기적이라는 이름의 싹을 틔워냈다. 내가 매일 아침 건넸던 보잘것없는 지폐 몇 장과 상처난 무릎은 세상을 향해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한 사람의 거대한 마음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되어 내게 돌아온 것이다. 녹아내린 40년 서름, 그리고 눈물. 내 앙상한 소나기에 쥐어진 이 100원짜리 쇠붙이 하나. 끄트머리에 시커먼 아스팔트 흙먼지가 엉겨붙고 누군가의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스며있는 이 작고 더러운 동전 한 뼘이 지금 내 앞 호두나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창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일렁이는 도심의 야경이 발밑으로 까마득히 엎드려 있지만 내 시선은 오직 이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에 닿아 있을 뿐이다. 내 등 뒤를 감싸고 있는 최고급 캐시미어 숄의 온기도, 통장 구석에 무감각하게 찍혀있는 수십억 원의 숫자들도 지금의 내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이 거대한 불을 쥐고서 세상을 호령한다고 수군대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빌어먹을 돈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내 영혼의 밑바닥을 얼마나 처참하게 도려내야만 했는지를. 시간의 태엽을 거꾸로 감아 올리면 내 기억은 늘 가장 춥고 잔인했던 그의 섣달그 음날 밤으로 곤두각질 친다. 거센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40년 전의 칠흑 같은 밤, 내 등에는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5살배기 아들내미가 매달려 있었다. 신발조차 제대로 깨어 신지 못하고 맨발로 진흙탕을 내달려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빳빳하게 풀 먹인 지폐 몇 장이었다. 수술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처 직원의 싸늘한 눈빛은 나를 벌레 보듯 밀어냈다. 제발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하던 내 품에서 동전 꾸러미가 터져나갔다. 와르르. 구걸하다시피 모았던 은빛 동전들이 무심한 빗물에 섞여 아스팔트 위로 사방팔방 나뒹굴었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질척이는 바닥에 엎드려 동전을 주워 담았다. 그때 내 등 위로 번쩍이는 외제 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이 우산을 쓴 채 내렸다. 그들은 동전을 줍느라 길을 막고 있는 내 등을 우산 끝으로 툭툭 쳐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반짝이는 고급 구두 발굽이 바닥에 흩어진 내 동전들을 짓밟고 지나갔다.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처절한 고립의 한복판에서 내 새끼의 몸은 서서히 싸늘한 잿빛으로 식어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들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노려보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우두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마지막 일말의 기대와 선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내 손에 피가 나고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저 오만하고 기름진 것들의 정수리 꼭대기에 서겠노라고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그 밤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타인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 돈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요물이었고 나는 기꺼이 그 요물을 다루는 차갑고 독한 괴물이 되어 지난 40년을 악착같이 살아냈다. 재산이 불어나고 내 이름 석자 앞에 회장님이라는 알량한 수식어가 붙어도 내 가슴 속에 뚫린 구멍에서는 매일같이 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사기꾼들과 위선자들의 굽신거림을 볼 때면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고 싶어 내 건물이 있는 가장 번화한 은행 앞 길거리로 나섰다. 일부러 가장 낡고 퀴퀴한 옷을 주워 입고 때 낀 손으로 무말랭이와 깻잎을 팔며 길바닥에 웅크려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40년 전 그날 밤처럼 한결같이 매정했다. 냄새나는 노파를 피해 코를 쥐고 고개를 돌리는 그 잘난 군상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그래, 세상 인심이란 본디 이렇게 역겨운 것이지. 사람 새끼들은 다 똑같아. 그것은 내가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온 내 팍팍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서글프고도 지독한 의식이었다. 그 아이 유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느 몹시도 춥던 겨울 아침이었다. 칼바람에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져갈 즈음 낡은 은행 문이 열리더니 얇은 코트를 걸친 앳된 처자 하나가 내 앞으로 종종 걸음을 쳐다가왔다. 은행원 유니폼을 입은 그 아이의 눈 밑에는 나처럼 가난이라는 지독한 병마를 알아본 사람만이 아는 그 푸르스름하고 서글픈 그늘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를 곁눈질하며 피해가던 다른 이들과 달랐다. 내 좌판 앞에 선뜻 쪼그려 앉더니 제 주머니에서 뜨끈하게 데워진 캔커피 하나를 꺼내어 내 얼음장 같은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할머니, 날도 추운데 어서 들어가시지 않고요. 오늘 깻잎 남은 거 제가 다 살게요. 해맑게 휘어지는 그 아이의 눈웃음을 마주한 순간 나는 하마터면 쥐고 있던 캔커피를 떨어뜨릴 뻔했다. 가식이나 동정 따위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염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한 온기에 가슴 밑바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애써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 아이를 쏘아붙였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아터진 걸 안다고. 젊은 사람이 그리 궁상맞게 살면 못 쓴다고. 모진 말로 그 아이의 맑은 얼굴에 생채기를 내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빙긋이 웃으며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곤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패배감과 지독한 궁금증에 휩싸였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제 속이 다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남에게 볕을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날부터 나는 은밀하게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대하며 억지로 웃음 짓는 창구 앞의 모습 너머 텅 빈 탕비실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훔치는 그 아이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았다. 휴대폰 화면에 뜬 병원비 독촉 문자를 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다가도 거울 앞에서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애처로운 모습. 그것은 40년 전 내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세상을 향해 울부짖던 과거의 나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가난이 주는 끔찍한 형벌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그 아련한 투쟁을 지켜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칠흑 같은 밤하늘에 살얼음이 얼어붙던 퇴근길 골목. 나는 내 평생 가장 가혹하고도 잔인한 시험을 준비했다. 야근을 마치고 걸어오는 유나의 발소리가 들리자 나는 짐짓발을 헛디딘 척하며 낡은 리어카를 엎어버렸다. 리어카 구석에 담아두었던 낡은 깡통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챙그랑 소리를 냈고 수백 개의 은빛 동전들이 차가운 빙판 위로 피투성이처럼 흩어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동전이 나뒹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40년 전 내게서 고개를 돌렸던 그 잘난 세상 사람들처럼 저 아이 역시 제 몸이 고단하면 이 냄새나는 늙은이의 불행 따위는 모른 척 지나치겠지. 그 알량한 선의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나면 나는 다시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비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유나는 내 옹졸한 예상을 비웃듯 찬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찢어질 듯 얇은 스타킹 하나에 의지한 두 무릎을 날선 아스팔트 빙판 위에 사정없이 꿇었다. 바닥의 얼음에 살같이 긁혀 검붉은 피가 맺히는데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하수구 구멍 근처의 진흙탕을 뒤져가며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 추위에 곱은 얇은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와 100원짜리 동전에 엉겨붙었다. 그 피 묻은 동전을 내 낡은 깡통에 소중하게 주워 담으며 아이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나를 향해 해사하게 웃어 보였다. 다 주었다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아, 그 순간 내 눈앞에 캄캄했던 40년의 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도끼 품은 노파의 눈가에 치밀어 오른 것은 서리빨 같은 경멸이 아니라 반세기 가까이 메말라 있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아이의 그 피 맺힌 손끝이 40년 전 내 등을 짓밟았던 세상의 구둣발을 완전히 밀어내고 내 텅 빈 가슴에 가장 뜨거운 볕을 내리쬐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길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주운 것이 아니라 찢겨나가 버려졌던 내 삶의 조각들을 주워 이어 붙여준 것이다. 며칠 뒤 새벽 나는 수술비 보증금이 없어 응급실 복도에서 오열하는 유나를 찾아갔다. 늘 입던 남루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해 끌어안고 살았던 내 진짜 모습을 한 채로 복도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그 아이의 차가운 손을 내 두 손으로 꽉 쥐어주었다.
울지 마라.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가 살린 거다. 길바닥에 무릎 꿇던 내 그 따뜻한 마음씨가 죽어버린 내 영혼도 살리고 내 할매도 살린 거라고. 나는 다시 고개를 숙여 탁자 위에 그 흙 묻은 100원짜리 동전을 바라본다. 내일 아침 은행의 으리으리한 VIP 상담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나는 저 아이가 매일 내게 건넸던 그 따뜻함을 담아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올려둘 참이다.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동전 하나를 곱게 넣어둘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빚갚음이자 사람의 선의가 결코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내 마지막 유언 같은 선물이다. 시간은 흘러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보듬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상처 입은 자의 구분 등이라는 것을 40년의 기나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내 삶에도 가장 따사로운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시간의 수레바퀴는 매섭게 몰아치던 며칠 전 새벽의 병원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금 서서히 현재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수술비 보증금이 없어 짐승처럼 웅크려 오열하던 내 발치에 언제나 낡은 파라솔 아래서 찬 바람을 맞던 강 할머니가 기품 있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끌고 나타났던 그 기적 같은 새벽. 할머니의 투박하고도 뜨거운 두 손이 내 얼어붙은 핏기를 녹여주던 순간 콧대를 높이며 나를 문전박대하던 원묵과 직원의 태도는 일순간에 허물어졌다. 강 할머니의 지갑에서 나온 수표 한 장이 허공을 가르고 접수처 바닥에 떨어지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의 무거운 철문이 삶을 향해 활짝 열려 젖혀졌다. 은혜를, 이 크나큰 빚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수술실 밖 보호자 대기석.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바닥에 엎드린 채 할머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평생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그 거대한 금액 앞에서 나의 가난은 한없이 초라했고 또 한없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내 정수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은 한겨울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100원짜리 동전을 줍던 내 찢어진 손끝보다도 훨씬 더 투박하고 다정했다. 갚긴 뭘 갚아. 이깟 종이 쪼가리 몇 장 내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기라. 40년 전 비 오는 길바닥에서 내 새끼가 죽어갈 때 이 세상 천지에 내 손을 잡아준 놈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잡았잖니. 살얼음 낀 그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그 알량하고 도끼 품은 마음을 내 피 맺힌 손으로 주워 담았잖니. 그러니 빚은 내가 진 기다. 내가 나를 구한 기야.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내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4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늙은 노파의 지독한 불신과 회한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상처투성이 등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형벌에 갇혀 지내야 했던 나와 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야 했던 할머니가 서로의 족쇄를 풀어주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해방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시간은 겹겹이 쌓인 눈을 뚫고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열렸던 그 고요하고 웅장한 은행의 최상층 VIP 상담실로 나를 밀어 올렸다. 티 하나 없이 맑게 닦인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소음을 모두 삼켜버릴 듯 포근한 겨울눈이 소리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먼지 한 톨 내려앉지 않은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평소라면
빳빳한 수표 다발이나 번쩍이는 금괴가 놓여 있어야 할 그 매끄러운 자리의 한가운데에는 이 공간의 화려함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낡고 쭈글쭈글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사이로 나는 가늘게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그 초라한 비닐봉지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겉면에는 서툰 글씨로 고마워라고 적힌 낡은 쪽지가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비닐을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는 을에 들어있기 마련이던 짠 깻잎 장아찌나 콩자반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와 작고 더러운 쇠붙이 하나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겨울밤 살얼음 낀 빙판 위에서 내가 찢어진 무릎으로 주워 담았던 흙 묻은 100원짜리 동전이었다. 아가, 그리 넋을 놓고 있으면 손님 커피는 누가 내어주노?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VIP 상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바로 강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은행장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수백억 대의 자산가이면서도 오늘 역시 처음 만났던 길거리에 그 남루한 패딩과 때 묻은 털신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담긴 비닐봉지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는 할머니의 깊은 눈동자만큼은 세상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당당하고 한없이 자애로웠다. 할머니, 저는 이런 과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잔말 말고 챙겨 넣어라. 그깟 낡은 건물 하나 넘겨준다고 내 재산에 흠집 하나 안 난다. 그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줍겠다고 무릎 팍 깨져가며 피 흘린 내 그 귀한 마음값에 비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못 쳐준 기라. 그러니 매일 아침 길바닥에 앉은 늙은이한테 건네던 그 따뜻한 캔커피나 한 잔 타와 보거라. 할머니의 호통 속에 숨겨진 그 깊고 진득한 애정에 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강 할머니를 향해 엎드려 깊고 깊은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돈을 향한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사람의 굳건한 선의가 결국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그 위대한 진리 앞에서의 경건한 엎드림이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꿇어앉은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워주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곳 은행에 귀한 것을 맡기며 자신의 세속적인 이자가 불어나기를 기대한다. 숫자로 찍힌 통장의 잔고가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 맹신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 뼈를 깎아낸다 한들 다 갚지 못할 이 거대한 이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척박한 길바닥에서 피어난 아주 작고 초라한 온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온기는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은 곳에 닿아 세상을 향해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한 사람의 거대한 마음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되어 내게로 돌아왔다. 창밖을 어지럽게 맴돌던 매서운 눈보라가 어느덧 잦아들고 있었다. 두터운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따뜻하고 눈부신 겨울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선 나와 할머니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살을 에이는 듯한 기나긴 겨울의 끝자리, 우리들의 팍팍했던 삶에도 마침내 포근한 봄눈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뼈와 살을 갈아 아빠는 나에게 유산을 남겼다. 은행 창구의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괜찮으세요? 서늘한 진짜 냉기가 미안해요. 3일장을 치르느라 퉁퉁 부어오른 내 발목을 괜찮으세요? 시리게 휘감고 엄마 진정하세요. 있었다. 미안해요. 아직 짙은 향냄새가 가시지 않은
까만 상복 소매를 끌어당기며 나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괜찮으세요? 내 엄마 옆에는 진정하세요. 이제 미안해요. 막 대학 신입생 티를 벗은 아들 녀석이 고개를 괜찮으세요? 푹 숙인 엄마 채 진정하세요. 제 미안해요. 무릎 위로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떨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고객님, 여기 돌아가신 부군께서 남기신 통장입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 은행 직원이 짐짓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거표지가 다해져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그 누런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꾹꾹 눌러 담았던 원망이 기어이 둑을 무너뜨리고 왈칵 터져나왔다. 나는 창구 위로 고개를 쳐박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 독한 양반아. 기어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자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놓고 가야만 속이 시원했어?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만 시키더니 어쩌자고 이승에 남은 핏줄한테까지 이런 몹쓸 짓을.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내 곡소리에 은행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내게는 수치심을 느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이 황급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녀석의 얇은 어깨 역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징글징글했던 가난, 숨만 쉬어도 목이 막혀오던 그 지독한 궁핍의 사슬을 죽어서까지 자식놈의 발목에 채워놓고 떠난 내 남편.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의 징한 이기심이 내 오장육부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시간은 이 서늘한 은행 창구의 대리석 바닥을 지나 시멘트 가루와 땀내로 진동하던 15년 전의 그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역류한다. 내 남편은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지독한 구두쇠이자 가족의 살가운 정이라고는 한 줌도 모르는 목석 같은 사내였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등짐을 지던 그 양반의 하루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나가 밤이 깊어서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는 팍팍한 쳇바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뼈골이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 집 밥상에는 고기 반찬 한 번 오르는 날이 없었다. 겨울이면 보일러 기름값이 아깝다며 방바닥이 얼음장 같은데도 두꺼운 솜잎을 하나로 세 식구가 버텨야 했고 비가 새는 반지하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가 가슴을 치며 울 때도 그 양반은 등을 돌린 채 코를 골며 잤다. 아들 녀석이 훌쩍 커버려 교복 바지가 껑충하게 짧아졌을 때 낡은 바짓단을 덧대어 꿰매며 내가 악을 썼던 날을 나는 아직도 뼈에 새기듯 기억한다.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소? 남들 다 가는 학원은 언감생심 꿈도 안고 애가 커서 바지가 찢어질 지경인데 바지 하나 새로 사줄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그 노가다 판에서 번 돈을 다 얻다 숨겨두고 이 지랄이냔 말이오. 내 피 끓는 절규에도 남편은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앉은 작업화에 뒤축만 묵묵히 꺾어 신을 뿐이었다. 변명 한마디 없었다. 그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손으로 싸구려 팩 소주 하나를 들이켜고는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현장으로 나갈 뿐이었다. 아들 녀석은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고 증오했다. 비 오는 날이면 부서진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는 아버지를 모른 척하며 다른 골목으로 빙 돌아 집으로 뛰어오던 녀석의 젖은 등을 보며 나는 그 양반의 무능과 지독한 인색함을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저주했다. 그 사내의 통장에는 언제나 잔액 부족이 찍혀 있었고 달마다 날아오는 고지서들은 내 숨통을 죄는 올감이었다. 나는 남편이 어딘가에 노름빚을 잔뜩 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 혼자 살 궁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숨겨두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처자식이 이토록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데 저리도 무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그리고 사흘 전 공사 현장에서 낡은 비계아시바가 무너져 내렸다는 전화 한 통이 내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안전모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하청의 하청, 그 밑바닥 현장에서 남편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병원 영안실의 차디찬 철제 베드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시신을 마주했을 때 내 입에서는 애끓는 슬픔보다 헛웃음이 먼저 터져나왔다. 15년을 한결같이 입어 소매 끝이 달아빠진 누빔 점퍼, 그리고 밑창이 다 뜯어져 나간 싸구려 작업화. 그게 내 남편이 이승에 남긴 마지막 허울의 전부였다. 조문객 하나 없는 텅 빈 빈소에서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독했던 사내가 떠난 뒤 우리 모자에게 남겨질 청구서와 빚더미들이 두려워 뼛속까지 소름이 돋았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편함에는 은행에서 날아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우편물이 서늘한 사형 선고처럼 꽂혀 있었다. 다시 현재 은행 창구의 눈부신 백열등 아래 나는 눈물로 얼룩진 시야를 부릅뜨고 은행 직원이 건네준 그 너덜너덜한 낡은 통장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살았으니 이 안에는 필시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의 수렁이 입을 벌리고 있을 터였다. 내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누렇게 빛바랜 통장의 첫 페이지가 스르륵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 양반의 등은 언제나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산맥 같았다. 15년 전 우리가 그 습한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가던 날부터 남편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 양반은 스스로 혀를 깨물고 침묵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밖에서 무슨 수모를 당하고 오는지, 그 무거운 등짐 아래서 뼈마디가 어떻게 으스러지는지 단 한 번도 내게 투정 부린 적이 없었다. 그저 장마철이면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벽지를 보며 내가 악을 쓰고 대성통곡을 할 때면 그는 마당 구석에 노인 깨진 장독대처럼 묵묵히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시절 우리 아들 민석이는 아버지를 먼지 귀신이라 불렀다. 학교 근처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를 마주칠까봐 겁이나 민석이는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했고 2시간 늦게 하굣길을 빙 돌아왔다. 사춘기 소년에게 시멘트 냄새 풍기는 아버지는 지우고 싶은 낙인과도 같았으리라. 한 번은 학교 급식비가 석 달치나 밀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댔다. 이 천하의 무심한 양반아,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소주살 돈은 있고 자식놈 학교에 낼 돈은 없단 말이오. 그 노가다 판에서 번 돈 다 어쨌어. 어느 년한테 갖다 바쳤길래 집구석에 돈 한 푼을 안 내놔. 남편의 눈동자가 일순간 흔들렸다.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수렁 밑바닥에 가라앉은 낡은 종소리 같은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돈은 시멘트 가루와 땀내, 그리고 비릿한 철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돈을 집어들며 그 양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다. 그게 그 사내가 내어놓은 한 달치 생활비의 전부였으니까. 남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기도 전에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물기 없는 찬밥에 물을 말아 훌훌 넘기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간 자리엔 항상 낡은 작업화에서 떨어진 흙덩이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흙덩이들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매일 아침 저주를 퍼부었다. 이 흙구덩이 같은 삶이 언제쯤 끝날지, 이 지독한 사내와 언제쯤 남남이 될 수 있을지. 하지만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남편은 비가 오는 날에도 쉬지 않았다. 공사 현장이 멈추는 날이면 그는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남들이 꺼리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시체 닦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민석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녀석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브랜드 운동화가 우리 집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날이 있었다. 나는 남편이 훔쳐온 돈으로 산 줄 알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쳤다. 남편은 그저 툇마루에 앉아 핏기 없는 입술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훗날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그 운동화 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았다. 헌혈의 집에서 받은 기념품과 맞바꾼 그 돈들을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놈의 길을 살려주려 했던 것이다. 민석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면서 우리 집의 가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악취가 되어 진동했다. 나는 식당 일을 나가며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불판을 닦았지만 늘어나는 것은 이자와 빚뿐이었다. 남편은 점점 더 야위어 갔다. 그의 등은 이제 산맥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옹벽 같았다. 그래도 그는 쉬지 않았다. 명절에도 자기 생일에도 그는 새벽차를 타고 현장으로 나갔다. 당신 그러다 정말 죽어. 사람답게 좀 살자고, 응? 내가 처음으로 던진 그 걱정 섞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별거냐? 자식놈 앞길에 디딤돌 하나 놓아주는 게 사람 사는 거지. 그게 그가 내게 남긴 몇 안 되는 긴 문장이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기묘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마치 거대한 숙제를 끝마치려는 사람의 비장함 같은 것이었다.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남편은 유난히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평소엔 구겨 신던 작업화 뒤축을 꼿꼿이 세워 신으며 그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민석이의 방문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리고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임자,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이번 현장만 끝나면 내 당신한테 큰 선물 하나 할 테니 조금만 더 참아. 나는 그게 또 그 양반의 허풍인 줄만 알았다. 선물은커녕 빚더미나 안겨주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나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게 살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추락한 그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부서진 휴대전화와 잉크가 번져 읽기 힘든 조그만 수첩 하나였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별로 적힌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은행이라는 단어만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조차 울지 않았다. 그 사내가 남긴 선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이었는지, 이제 곧 은행에 가면 마주하게 될 거대한 빚의 수렁이 얼마나 깊을지만 생각하며 나는 몸서리치고 있었다. 3일장을 마치고 상복을 입은 채 아들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하던 길, 내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그것보다 무거웠다. 민석이는 아버지를 증오했던 마음과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연신 마른 세수를 해댔다. 엄마, 아빠가 빚을 많이 남겼으면 나 대학 포기할게. 군대부터 갔다 올게. 아들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15년간 시멘트 가루 속에서 굴러온 그 사내의 유산이 고작 자식의 꿈을 꺾어버리는 가위질에 불과하다니. 나는 이를 악물고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리고 창구에 앉아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곧 남편이 숨겨둔 그 지독한 진실의 뚜껑이 열릴 차례였다. 눈부신 백열등 아래 유리 칸막이 너머로 직원이 밀어준 그 낡고 누런 통장은 마치 시한폭탄 같았다. 겉면에 적힌 남편의 투박한 이름 석자 위로 그 사내가 15년간 뒤집어 쓰고 들어오던 허연 시멘트 가루가 환각처럼 피어오르는 듯했다. 내 거친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마이너스 기호가 찍힌 시뻘건 숫자들과 압류, 독촉이라는 단어들이 내 눈알을 파고들 것이라 각오하며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런데 통장 안의 풍경은 내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다. 빼곡하게 찍혀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가 아니었다. 10,000원, 20,000원, 때로는 50,000원. 아주 자잘하고 초라한 금액들이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쉼없이 입금되어 있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비가 와서 공사판이 쉬는 날, 명절 연휴, 심지어 그 사내가 현장에서 발목을 삐어 절뚝거리며 나갔던 그 혹독한 겨울의 어느 날들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 푼돈들은 꼬박꼬박 통장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양반이 빚을 진 게 아니란 말이오? 나는 목소리를 바들바들 떨며 창구 너머의 여직원을 올려다보았다. 내 옆에 앉은 아들 민석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통장과 직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직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짐짓 먹먹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빚이라뇨.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직접 넣으신 적금입니다. 이 근처 재개발 구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점심시간마다 늘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실 때도 행여나 다른 고객들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저쪽 구석 의자에만 앉아 계셨죠. 그 순간 내 머릿속을 날카로운 벼락이 내리치고 지나갔다. 점심시간. 그 사내는 늘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다. 현장 한바집에서 밥을 먹으면 돈이 든다며 집에서 챙겨준 찬밥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대충 싸들고 가서는 수돗물에 말아 허기를 채운다고 했었다. 그 알량한 밥값마저 아끼고 아껴서 3,000원, 5,000원이 남으면 그것을 모아 이 은행 창구로 달려왔던 것이다. 아버님께서 처음 이 통장을 만드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직원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아드님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자기는 못 배워서 평생 흙구덩이 파고 살지만 내 자식 놈만큼은 번듯한 대학 문턱 밟게 해줄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놈 등록금은 내 손으로 만들어 쥐어줄 테니 절대 해지할 수 없는 가장 이율 높은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내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 남편은 노름꾼도 처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구두쇠도 아니었다. 그 사내의 몸을 훑고 지나간 그 지독한 궁핍과 지린내 나는 가난은 오직 이 통장 하나를 찌우기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낸 처절한 흉터였던 것이다.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내가 그의 등짝을 후려치며 악다구니를 쓸 때도 아들 녀석이 시멘트 냄새가 싫다며 고개를 돌릴 때도 그는 변명 한마디 없이 그 모든 멸시와 원망을 자신의 구분 등으로 오롯이 받아내고 있었다. 자신을 갉아먹는 그 끔찍한 고독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식의 앞길에 깔아줄 디딤돌 하나만을 생각하며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푼돈을 쌓아 올린 것이다. 내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던 그 꼬깃꼬깃한 생활비는 그 사내가 피를 토해내듯 짜낸 생명수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오셨어요. 이번 현장만 끝나면 목표했던 금액이 딱 채워진다면서 무척이나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직원은 모니터의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내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통장 해지 및 수령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통장을 만드실 때 비밀번호는 절대 까먹지 않게 무조건 이걸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비밀번호가 무엇이오? 내 목소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라져 있었다. 아드님 생일입니다. 0512. 직원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내 옆에서 돌부처처럼 굳어있던 민석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리석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아빠. 아들은 자신의 생일 숫자가 불린 순간 아버지가 흘린 그 검붉은 피와 땀의 무게를 온몸으로 맞고 바스러져 내렸다. 비 오는 날 부서진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던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알량한 사춘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했던 그 패륜적인 마음이 지금 녀석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 역시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남편이 남긴 그 낡은 통장에 얼굴을 파묻은 채 꺽꺽대며 피울음을 토해냈다. 이 미련한 양반아, 이 천하의 바보 같은 양반아,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같이 굶고 같이 짐을 졌으면 당신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여. 이 모진 세월을 어찌 당신 혼자 다 짊어지고 어찌 그리 독하게 가버렸어. 우리의 통곡 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손에 쥐어진 이 통장 안에는 숫자가 아니라 내 남편이 15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찢어진 살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아쉬워 자신의 피를 뽑아 운동화를 샀던 사내. 밑창이 다 뜯어진 작업화를 꺾어 신으면서도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었던 사내. 임자,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이번 현장만 끝나면 내 당신한테 큰 선물 하나 할 테니.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신발끈을 고쳐 매며 내게 던졌던 그 말이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내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 사내가 목숨과 맞바꾸어 우리 모자에게 남겨준 이 처절하고도 거룩한 유산 앞에서 나는 평생을 바쳐도 씻어내지 못할 지독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또 쏟아내었다. 은행 창구에 엎드려 울부짖는 우리 모자의 울음소리는 쉽게 멎지 않았다. 15년. 아들이 옹알이를 떼고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청년이 되기까지, 그리고 내 얼굴에 검버섯이 피어오를 때까지의 그 길고 긴 세월. 남편은 그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오직 이 한 권의 통장을 위해 자신의 피를 말리고 뼈를 깎아내었다. 우리는 수치스러움도 잊은 채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가난의 굴레 속에서 남편을 원망하며 악을 썼던 내 지난날의 모진 말들이 이제는 내 심장을 찢어놓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사정없이 박혀들고 있었다. 나는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직원이 내민 해지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아들 민석이의 생일 512. 그 네 자리의 숫자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 사내가 이승에 남긴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유서였다. 우리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다. 우리가 향한 곳은 남편이 묻힌 시립 납골당이었다. 도시의 가장 외곽,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지어진 낡고 초라한 납골당 앞에는 아직 녹지 않은 겨울눈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무겁게 쌓여 있었다. 상복을 입은 우리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수백 개의 똑같은 유골함이 빼곡히 들어찬 좁고 서늘한 복도를 지나 남편의 자리로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 하얀 백자 유골함 옆에는 작은 영정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현장에서 입던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는 그 양반의 얼굴. 그제야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겨줄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 양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시멘트 가루가 묻은 그 작업복을 벗지 못한 채 저 차가운 유리벽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아빠,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유리문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피하기만 했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만질 수도 안아줄 수도 없는 차가운 유리벽 앞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했다. 내가 나쁜 놈이야. 아빠가 매일 아침 그렇게 나갈 때 한 번만이라도 뒤돌아봐 줄걸. 한 번만이라도 손 한 번 잡아줄걸. 아빠 일어나봐 제발. 나 대학 안 가도 돼. 돈 없어도 돼. 그냥 아빠 냄새나게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민석이는 유골함이 든 유리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그 사내의 무심한 침묵 속에 꾹꾹 눌러 담겨있던 거대한 사랑을 부르짖었다. 녀석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납골당의 차가운 복도를 메아리치며 흩어졌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편의 사진 앞에 낡은 통장을 살포시 내려놓았다. 이 미련한 양반아, 이게 대체 뭐요? 이게 대체 무엇라고 당신 목숨이랑 맞바꿨어. 나는 사진 속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지식이듯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이런 거 바랐소?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도 그냥 우리 세 식구 발 뻗고 누워 밥 한술 뜨면 그게 행복이지. 어찌 당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리 허망하게 가버렸어. 당신이 내어준 이 살점 같은 돈으로 우리 민석이가 어찌 밥을 삼키고 어찌 웃으며 살란 말이오. 통장 표지에 묻은 내 눈물방울이 남편의 달아빠진 이름 위로 둥글게 번져갔다. 시간은 다시 며칠 전 그 사내가 추락했던 공사 현장의 싸늘한 아침으로 역류한다.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다. 남편은 무너져 내리는 비계아시바 위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잿빛 하늘이었을까? 아니면 이 은행 통장에 찍힌 민석이의 얼굴이었을까? 그는 추락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이 통장이 무사히 아들 녀석의 손에 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임자,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이번 현장만 끝나면 내 당신한테 큰 선물 하나 할 테니 조금만 더 참아. 그의 마지막 말이 환청처럼 납골당의 허공을 맴돌았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다. 비정한 세상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살아온 늙은 애비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눈부신 선물이었다. 나는 유리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구분 등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풍파를 막아내던 거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거인은 이제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수고했어. 참말로 고생 많았어. 내 늙고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회한과 자책을 넘어 마침내 그 사내의 거대한 사랑을 온전히 품어 안은 뜨거운 구원의 눈물이었다. 납골당 밖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무겁게 쌓여있던 겨울눈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 햇살을 받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파릇파릇한 새싹 하나가 그 사내가 남긴 따뜻한 흙물을 머금고 힘겹게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